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있고 내일 발표가 되는데 구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이제 2강, 1중이 좀 이제 네. 구도를 거라고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거의 3강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이제 3강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하면서 이게 그렇죠. 약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한동훈 후보가 좀 치고 올라왔는데 오세훈의 때 중도 세력이 좀 빠져서 혹시 한동훈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는 면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토론회에서 지금 나경원 후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토론회가 2대2 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과 반대 2대2 구도가 되면서 양쪽 진영이 서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프레임이 보니까 요즘에 계엄하고 탄핵 위주로 좀 잡히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모양새가 토론 좀 내용 있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정책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적,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탄핵에 있었을 때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느냐 또는 이제 사과하느냐 뭐 이런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김문수 후보라든가 이제 홍준표 후보 캠프에는 네. 상당히 많은 당협위원장과 원내 인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심이죠. 네. 있는 거죠. 당원들이 50% 참여인데 이제 한동훈 후보 쪽 같은 경우는 비례 이제 후보들 비례 의원들이 많이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례 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예. 자기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표 싸움이라는 이제 50%의 조직 표 싸움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비례 의원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크게 당협위원장들이 있는 캠프보다는 좀 덜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결과를 최종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 지금까지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만족스럽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AI, 뭐 의료, 뭐 산업, 예, 에너지 예. 등등 네. 정책 관련된 토론은 진짜 얼마 없었고 이게 뭐 계엄이나 탄핵 같은 프레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좀 주를 차지하고 거기다가 뭐 해묵은 갈등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좀 네거티브 경선이 됐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예상하지 못한 대선이 일어나게 됐고 그 계기가 바로 탄핵의 어떤 영향 때문인데 탄핵 네. 얘기를 빼고 이제 토론하기 어렵죠. 네. 탄핵 때 자기가 어떤 입장에 있었느냐 이 얘기를 이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또 당내 경선입니다. 만약에 이제 본격 대선, 본 대선이라 그러면요,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은 세계관이 다르죠, 아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국,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이런 구조고 아주 심플하게 이제 경계선이 나눠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성장, 저쪽은 분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당내 경선은 사실 당내에서는 전체적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의견이 갈리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당에서 지금 대선 이제 공약 준비한 팀이 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대선 공약팀에서 공약을 만들고 나면은 아마 후보가 한 명이 정해지면 어떤 후보가 오더라도 그 공약을 같이 갈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약을 이제 구분시켜서 공약의 차별화로 첨예하게 토론하기 조금 한계가 있는 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책이라든가 공약보다는 좀 정치적인 면 그리고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그런 토론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 보고 가실게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한덕수 대행이 가상대결 오자구도 시나리오에서 25%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42에서 43%를 얻었는데 여기서 국힘 후보군이 13에서 16%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국힘 후보군과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 이 수치를 합치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이재명 후보하고. 네네. 이런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물론 뭐 아시아투데이가 보수 성향이니까 보수 표심이 다른 조사보다 약간 더 표집됐을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른 조사도 비슷한 지표에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엔 바람을 타게 되면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한 데이터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제 네. 이재명 후보는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42로 거의 고정되는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굉장히 일정하게 25%를 유지를 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네. 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네, 예. 무소속으로 지금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 출마 이제 선언하지 않은 한덕수 후보가 25% 일정하게 나와요. 무소속 오자구도에서 25%. 무소속 예. 25, 예. 무소속에서 예. 25%.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무소속 나왔을 경우하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다른 정당들 개혁신당이라든가 진보다 다 더하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42%에 근접한 41% 수치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일화가 제대로만 이루어지고 스파크만 튄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아주 깻잎 한 장 차의 초박빙 승부가 지난번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깻잎 한 장. 예. 네, 그리고요. 이제 한 달 가량 앞두고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 이렇게 단일화한 결과가 우리나라가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네. 1987 이후에 2002년 16대 때 그때 노무현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승리할 때 그때도 정몽준 이제 국민통합 21 후보와 대선 한 달 전에 단일화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이죠. 이제 2022년에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예. 이 두 분이 또 한 달 전쯤에 단일화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단일화해가지고 결국은 단일화해서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세 번째 단일화 될 건데 예. 지난 두 번의 이제 단일화로 인해서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단일화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이제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단일화를 이제 거부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죠. 이제 이회창하고 DJ하고 붙었을 때 이인재. 그치. 예. 이인재 피닉스. 피닉스 피닉스 형님. 이인재 이제 전 의원이 그 경선에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2위를 해요. 네. 근데 나갑니다. 나가서 탈당을 해가지고 대선 출마를 해서 완주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법이 뭐냐. 경선에서 졌을 경우에 나가서 출마 못하게 하는 이인재 방지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경선까지 치르고 단일화라든가 이제 힘을 모아준데 거부하고 나갔은 경우는 반드시 실패했다라는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단일화를 이룬다면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다음 대변인도 비슷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국힘 후보들도 잇따라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거나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출연하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한대행이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여쭤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렇게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게 사실은 당심 때문이라고 해요. 그 지금 경선 과정에서 당심. 왜냐하면 국힘 지지층의 한 60.4%가 같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한대행의 출마에 찬성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에서는요, 보수층의 77%가 한대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대행하고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은 후보들이 한 5%는 이번에 날려먹는 꼴이다. 그런 관측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한덕수 코로나 직무 수행에 대해서 평가부터 일단 너무 긍정적입니다. 예. 한 46%가 한덕수 코로나 등의 현재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긍정적이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보수층에서만 따라하면 77%가 한덕수 코로나 등의 긍정적이고, 또 당심에서는 이제 거의 국민의힘에서 60% 이상이 한덕수 권한 대행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명의 후보 모두가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는 상황 자체를, 이건 당심에 굉장히 어긋나는 당심의 배반이라는 상황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하죠. 그렇죠. 내일 오전쯤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어떻게 단일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결선 이제 그 경선에 가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이거 단일화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말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예. 단일화를 정말 할 것 같은 후보한테 기대감이 아마 많이 쏠릴 것 같아요. 나는 단일화 한다고 했는데 그걸 뒤집는 후보라든가, 아니면 단일화 실제 협상 들어갈 때 굉장히 깐깐하게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이런 후보가 나오면 당신들이 또 지지하겠습니까? 돌아서겠죠. 뭐 특정인 지금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어쨌든 단일화에서 확실하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후보한테 당심이 쏠릴 것 같다.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추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대행 얘기를 저희가 잠시 드렸는데, 한덕수 대행이 이르면 이번 주 중반쯤에 출마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내일은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있으니까 내일은 아마 아닐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레 30일에는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 정비사업 관할에는 존 펠런 미군 해군성 장관 방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늦춰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그 장군하고 그 거제에 가서 만날지 서울에서 이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고 나서 이제 대선 출마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 관련해서 많은 기대감 있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정대철 전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헌정회장 하시는 헌정회장 신분 이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바쁩니다 요즘에. 얼마 전이죠. 권영세 원내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정대철 이제 헌정회장이 통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통화를 해가지고 좀 많이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언론 보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될 수 있게 도와달라요? 그렇죠. 아니면, 단일화를 좀 도와달라, 힘을 좀 보태달라라는 거고 왜 이제 정대철 이제 헌정회장이 중요하냐면 이분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 그래요. 경기고 선배인가 아마 그렇죠. 경기고 서울대 딱 이제 선배가 되고 5년 선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쭉 인생 관료 생활을 해오면서 정대철 선배한테 자문도 많이 얻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아마 오늘 내일 이제 정대철 이제 헌정회장이 한덕수 권한대회 만날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아마 이제 당의 어떤 기대감도 전달하면서 정대철 이제 후원회장의 역할이 좀 기초가 주목되는 이런 후원회장이 아니라 헌정회장. 헌정회장 죄송합니다. 헌정회장. 후원회장으로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지금? 후원회장 갈 수도 있겠네요. 예측할 수도 있겠네. 예측. 가능성 꽤 있어 보여요. 그렇죠.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 담당하는 이 존 펠런 미군 해군성 장관 방안 이게 중요한 게 미군 군함 같은 경우에 지금 한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군이 군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미국이 당장 지금 군함을 건조할 만한 여력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장 많이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다. 그래서 양국의 이제 한미 동맹과도 관련이 된 부분이고 또 한덕수 대행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 부분이 또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한덕수 대행이 신당 창당보다는 무소속으로 일단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당에 입당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관측하는 시선이 많더라고요.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30일 날 만약에 출마선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도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러지 않고 이제 경선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일한 이후에 입당하지 않을까 뭐 있는데 사실 뭐 언제 입당하느냐 그거는 뭐 크게 의미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화를 할 때 어떤 그 자부비라든가 갈등 없이 가장 매끄럽고 그리고 국민과 당신들의 마음을 얻는 아주 매력적이고 멋진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화 실무팀이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 상당히 좀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뭐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단일화 준비팀이 좀 이제 가동되면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문수 이제 홍준표 캠프 쪽에서도 단일화 관련된 실무팀이 아마 가동되고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겠네요. 그렇죠. 나온다면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사무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번에 떨어지신 분 있습니까? 그렇죠. 임대기간 남아있는 후보들. 경선 떨어지면 이게 임대기간이요. 몇 달치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중도에 이제 탈락해서 경선 안 치르다도 그 사무실을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무실 계약금 몇 달치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넘겨받아가지고 전대차 비슷하게 하겠네요. 그렇죠. 전대차 비슷하게 해서 그 사무실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분 많겠죠. 이거는 그 몇 명 후보군이 딱 떠오르긴 합니다. 떠오르긴 합니다. 딱 좁혀지는데 그 부분도 취재 포인트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저희 잠시 후에 출연하시는데 원래 8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시 5분 정도에 출연을 하시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핑크색 셔츠를 입고 좀 도착을 하셨는데 메이크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일각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오늘 기사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에서 파격 카드를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파격 카드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파격 카드란 게 그 기존에는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3년
3년 이제 과도기적 정부를 이끄는 3년 동안 임기를 하고 과도기적 정부에서 어떤 역할로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보도는요, 3년이 아니라 1년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정부를 이끌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제 그 임기를 그 비슷하게 맞춰서 한다. 그리고 개헌을 임기에서 가장 큰 과제로 삼아가지고 1년 동안 임기를 치르면서 개헌을 하고 본인이 과도기전 정부로서 역할을 마치겠다.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개헌을 마무리하고 1년 만에 물러나는 방안 혹은 윤 대통령 임기까지만 채우고 물러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 네. 이재명 후보와의 좀 차별화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네. 이재명 후보는 아마 이제 5년을 꽉 채우려 할 겁니다. 그리고 네. 5년 단임제를 이제 본인은 희망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대통령들이 5년을 다 했었는데 본인도 5년 동안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상들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5년 동안 이제 임기한다 하면서 개헌을 아마 이제 할 거예요. 개헌을 할 건데 이제 가장 이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우파에서 걱정한 게 뭐냐면은 5년 임기를 하면서 개헌을 통해서 4년 중임제를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걸 본인부터 적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민주당에서 사실 또 의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의회 권력과 행정부의 권력을 다 장악하면은 본인부터 개헌해서 적용하는 이런 방법 간다. 가정하면요. 5년 단임제 끝나고 나서 4년 이렇게 해서 총 14년을 집권하는 이런 플랜도 이재명 후보는 가능하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침부터 그냥 닭살 돋는 얘기를 하시네요. 어쨌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임기에 대한 플랜은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번 꼭 승리해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입니다. 이거에서 일단 여권에서는요, 김문수 전 장관이 13.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1.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2.7%포인트 상승한 10.2%를 기록을 했습니다. 뒤를 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9.7%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힘 내에서 일단 이렇게 1, 2, 3위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48.5%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저희 잠시 후에 모시는 김문수 후보가 여권에선 1위를 차지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상한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변화가 이제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한 거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떨어진 거 경선에는 못 올라가고 떨어진 거 이게 두 가지가 큰 포인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탄핵 이후에 좀 시간이 흐르면서 좀 국민들이 좀 이제 특히 당원들이 좀 스테이크함해지는 거, 그러니까 차분해지고 먼지가 깔아앉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당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지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단일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유리하느냐 이 판단을 냉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초 예상했던 대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지지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 대비해서 1.2%포인트가 상승한 13.4%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김문수 후보 모시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요거 하나만 좀 다뤄볼게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 좀 글을 올렸는데 좀 전에 글을 올렸는데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 나 홀로 고도에서 대선 치르는 것 같다. 나는 2002년 노무현 대선을 꿈꾸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 하는 것 같다.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올렸는데 대선보다 당권에만 눈먼 사람들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조기 대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각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 전당대회 왜 이제 관심이 많냐면은 내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있다 보니까 당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서울시장, 광역단체장 등등 공천권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보다는 이제
이제 당권에 이제 제밥에 먼저 관심이 있는 후보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발등에는 이제 불이 떨어졌는데 저 멀리 저 들판에서 들판에 아직 불도 붙지 않은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굉장히 우려한다. 우리 일단 당의 경선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동영 지난 옛날에 그 이제 열린우리당의 총재였었나요? 의장이었나요? 하여튼 그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2007년에 정동영 전 의원이 대선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아주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때 예, 그렇죠. 정동영 이제 대선 후보가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당을 나가달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졌을 때 어느 정도 졌느냐 굉장히 크게 졌습니다. 네. 이명박 그때 당시 대통령 당선됐었는데 이미 경제라는 이슈가 있었기도 했지만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갈등도 있었으면서 본인도 이제 대선 주자로서 너무 지나치게 현직 그러니까 자기 당에서 뽑은 대통령이죠. 과의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자기들 진영에서조차 지지를 좀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결국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과 전동현 이 두 분을 언급한 것은 시사가 상당히 크다. 일단 우리 경선과 대선에 집중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모시기 전에 짧게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의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32.8%로 당내에서 1위를 기록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32.8%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26.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3.2% 상당히 접전인 가운데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1, 2위인데 네. 이걸 보더라도 한 6%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일단 거리를 두고 지금 앞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37.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26.1%, 홍준표 후보는 26.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32.8%,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37.0%를 기록을 해서 당내에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짧게 좀 드렸습니다. 네. 예.